네, 고성급 칼럼입니다. 먼저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24일 목요일부터 화물연대, 민노총 산하 화물연대가 전면 파업에 들어가서 집단 운송 거부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지하철, 철도, 병원, 학교 비정규직 노조까지 이번 주부터 줄줄이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역대급 동투가 열릴 것이다. 동투, 겨울투쟁입니다. 이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와 관련된 자신들의 입장이 원한대로 관철되지 못할 것 같으니까 투쟁에 나서는 것이고요. 또 노랑봉투법이라고 좌파들이 불렀던 그 불법 파업 합법화 법안, 이거가 제대로 통과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제 파업에 나서는 겁니다. 화물연대는 목요일 24일부터 조합원 2만 5천여 명이 무기한 운송 거부에 나서서 전국의 모든 산업을 봉쇄하겠다. 물류가 중단되면 산업이 돌아가겠냐, 뭐 이런 심산이죠. 1945년 46년 이때요. 한국 사회는 박헌영이 이끄는 조선공산당이 주도했습니다. 그때 전평과 전농이라는 이 조선공산당의 두 외곽 조직이 강력한 동원력과 투쟁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전평, 전국노동자평의회 전평의 핵심 조직이 철도였습니다. 당시에는 고속도로가 없을 때 아닙니까? 자동차도 별로 없을 때입니다. 당시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물류, 90% 이상의 물류를 철도가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철도 노조를 조선공산당의 외곽 조직인 전평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전평이 총파업하면은 그 순간 당시 대한민국, 당시 한국의 미군정 하에 모든 산업이 중단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걸 가지고 이 박헌영이가 끊임없이 미군정을 괴롭히고 미군정을 압박하고 그랬습니다. 전평이 장악하고 있는 철도노조를 공산당 노조로부터 해방시키지 않으면 산업이 제대로 돌아갈 수 없겠다라고 생각했던 당시에 우리 자유우파 진영에서 철도노조와 전면전을 벌입니다. 당시 전면전이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목숨 걸고 싸움하는 거죠. 그때 김두한이 그 자유우파 진영에서 전평이 장악하고 있던 좌파 노조와 혈투를 벌여서 철도노조, 전평의 철도노조를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 철도를 지금의 한노총의 전신, 자유우파 진영의 노조가 장악하죠. 지금 그때를 연상시킵니다. 물류를 정지시키면 산업이 돌아가겠느냐. 2만 5천 명의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무기한 운송 거부로 나서서 대한민국의 경제를 멈춰 세우겠다고 협박하면서 지금 총파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좌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이 자들은 노동운동사를 열심히 봐서 1945, 46년에 철도노조 포문, 철도노조 흉내를 내는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 한국 경제가 70년 전, 80년 전에 그때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의 이 민노총, 화물연대, 당시 전평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노동자 조직률 15%도 안 되는, 실제로 민노총만 놓고 보면 이게 뭐 5%, 6%밖에 안 되는 노조가 무슨 산업을 마비시켜. 그야말로 오만방자하고 건방지기 짝이 없는 착각이지. 이 자들이 포항은 철강 운송을 거부하고, 강원도에서는 시멘트 운송을 거부하고, 경남에서는 조선 기자재 운송을 거부하고, 대전에서는 자동차 부품 산업 쪽의 운송을 거부해서
주력 산업의 혈관을 꽉 틀어막겠다 이러고 있는데, 우선 이 화물연대가 장악하고 있는 운송 쪽의 물류량 그거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자들이 자기들의 총파업만으로 산업을 마비시킬 수 없으니까 비노조원들의 정상적인 이 물류까지 방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불법입니다. 그 순간 불법이에요. 또 이번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번 화물 파업 때 대하던 것과는 좀 차원을 달리해서 비상시 동원 가능한 군 소속 인력까지 전부 예비 동원하는 방식으로 전면적으로 맞서야 됩니다. 이것들이 감히 100년 전에 하다가 폐기된 총파업으로 국가를 마비시키고 정권을 탈취한다, 이런 황당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지금 동투에 나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황당하고 어리석은 불가능한 당랑거철과 같은 이런 짓인지를 차제에 확실히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노동법이 보장하고 있는 합법적 쟁의에 대해서는 손댈 필요 없어요. 그건 그들의 권리니까. 그러나 단 1cm라도 그 합법의 틀을 벗어나는 순간 엄격한 사법 처리를 해야 됩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 노조 30일부터 지하철 운행 50% 감축하겠다는 것, 철도노조 다음 달 2일부터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것,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25일부터 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급식과 돌봄을 어렵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게 전부 국민의 일상생활에 타격을 주겠다는 겁니다. 민생을 어렵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지하철 이용하는 대다수 서울 시민들의 발을 볼모로 정치투쟁을 하겠다는 것이고, 애들까지 정상적으로 급식하고 돌봄하는 거를 어렵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건 대체 인력을 투입하고 또 국민들께 지금의 이 정치 파업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고 황당한 것인지를 정부가 적극 나서서 설명해야 됩니다. 지금 노동계 연대 총파업, 이게 최악의 셧다운 시나리오가 올 수 있다고 이 업계에서는 우려하고 있는데, 제발 기업도 이제 정신 좀 차리세요. 뭐 조금 협박만 하면 그냥 쫄아가지고서 어떻게 뒷돈으로 좀 해결이나 해볼까, 자꾸 뒷문 열어주는 식으로 하지 말고 기업도 당당히 맞서라고 좀. 노동자들이 이렇게 파업하는 것에 합법적으로 그 노동법에 규정한 합법적 수단으로의 권리가 있으면 그건 충분히 완벽하게 보장을 해주되, 그렇지 않은 불법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하는 법치를 세워나가는 과정에서 기업의 적극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뭘 그렇게 쫄아. 걱정만 해. 노조의 부당한 행동에 대해서는 기업부터 나서서 싸워야지. 그러면서 국민적 지지를 얻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저는 이번 이 민노총의 이른바 동투라고 하는 것이 겉으로는 뭐 노랑봉투법인지 지그들이 이름 붙인, 또는 무슨 안전운임제인지 하는 경제적 요구일지 모르나, 실제로는 저 민노총 지도부, 실제로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정치투쟁적 성격이 매우 강하게 깔려 있다. 라고 저는 분석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개별 사업장 차원에서 대응할 일이 아니고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응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법무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국토건설부 장관, 적어도 이 4개 부처의 유관 장관들과 총리가 또 경제부총리가 직접 나서서 국민들께 이번에 민노총 좌파 세력들의 이 동투, 이 총파업이 갖는 위험성과 위헌성과 위법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하고 노동 상권이 보장한 합법적 쟁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호하되 그것을 넘어서는 위법 탈법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엄단하겠다. 이걸 통해서 진정한 민생 안정을 확보하겠다. 진정한 국민 안전을 확보하겠다. 이러한 정부의 담화 발표와 그 담화를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행동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점을 민노총 동투에 전면적으로 엄정 대응하는 윤석열 정부의 대응 기조로 그렇게 확정하기를 바랍니다. 쫄 거 없어요. 별것 아니에요. 국민만 믿고 당당하게 나갑시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대통령실을 리셋하라. 지금 도어 스태핑이 중단됐는데 그 도어 스태핑 잠정 중단입니다만 언제 재개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도어 스태핑 중단은 상당 기간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된 발단은 MBC 기자의 정말 무례하기 짝이 없는 도발 때문이었습니다. 이자가 대통령이 출근하는 길에 하는 국민과의 대화인 도어 스태핑에 국민을 대표해서 질문한답시고 나선 자가 슬리퍼를 질질 끌고 나왔어요. 또 자기네 회사 관련 질문을 대통령한테 던지고 대통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세하고 진정성 있게 답변을 하고 돌아섰음에도 그 등 뒤에다 대고 12조로 행패를 부렸습니다. 그걸 보다 못해 홍보기획비서관이 제지하고 나섰고 제지하는 비서관한테 네가 대통령이야. 왜 네가 끼어들어? 하는 식으로 이제 그야말로 시정잡배만도 못한 행패를 부리기 시작한 겁니다. 도어 스태핑은 이 황당하고도 있을 수 없는 이런 MBC 기자의 행패 때문에 잠정 중단됐습니다. 이자는 말이에요. 답변을 마치고 집무실로 들어가는 대통령 등에다 대고 뭐가 악의적이에요? 하고 쏘아붙였는데 뭐가 악의적이에요? 이게 질문입니까? 10이지. 아니 길거리에서 접촉사고 나면 내려갖고 당신 나이 몇 살이야? 하면 이게 질문입니까? 10이지. 뭐가 악의적이에요? 질문이 아니라 시비를 걸었던 겁니다. 대통령한테. 대통령실의 홍보기획비서관이 이 기자를 말리자
말싸움이 벌어졌는데 이 기자가 비서관한테 악의적이라는 증거를 내놔요. 군사정권 시절이야. 이런 독재정권이 어디 있어. 고함고함 지른 거예요. 그 왜 저 참 찌질하게 못난 자들이 어디 백화점이나 무슨 저 대형 쇼핑몰이나 또는 저 프랜차이즈 뭐 이런 패스트푸드점 같은 데 가서 약간 서비스가 안 좋다고 소리부터 질러서 점주를 당황하게 만들고 막 그러는 경우 있잖아요. 꼭 못난 자들이 그래 소리부터 지르거든. 이자가 지금 대통령실 앞에서 그렇게 행패를 부린 거예요. 예, 이렇게 되고 난 직후에 대통령실이 도어스태핑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예전 같으면 이제 청와대 춘추관장이라고 불렸던 자리인데 지금은 대통령실의 기자실을 이제 비자실 업무를 좀 이렇게 하는 대외협력비서관 김영태 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자리에서 물러났어요.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태가 발생했고 대통령실에서 사실은 그동안도 준비되지 않은 도어스태핑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많이 제기됐고 그래서 무수히 많은 그 도어스태핑을 중단하거나 적어도 지금처럼 무방비 상태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수많은 조언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스태핑은 계속하겠다 고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여기까지 왔을 만큼 그래서 60일이나 했을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이 도어스태핑에 대한 그 애착이라 그럴까요? 또는 그 도어스태핑을 하는 데 대한 의미 부여가 매우 컸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도어스태핑을 중단할 정도의 심각한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그런 심각한 사태가 발생했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자가 없다 그러면 그거 참 황당하지 않았겠어요? 책임의 99%는 또는 책임의 100%는 MBC 기자와 그런 기자를 파견한 MBC에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사태가 이렇게 발생해서 대통령이 도어스태핑을 중단하기에까지 이르는 상황에서는 누군가는 도의적 책임이라도 지고 물러나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책임지는 자가 없었다 그러면 정말 황당했을 거예요. 그 점에서 저는 김영태 대외협력비서관의 사의 표명은 그래도 대통령실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그런 책임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태 비서관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물러날 이유도 없어요. 그러나 대통령의 도어스태핑 중단이라고 하는 이 상황, 이 엄중한 상황에 대한 담당 비서관의 사의 표명은 대통령실이 그래도 살아있다 라고 하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보여줬다는 의미에서 의미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김영태 대협력 비서관은 매일경제신문에서 시작해서 경인방송 보도국을 거쳐서 하이트진로, 쿠팡, 한샘의 뭐 부사장, 커뮤니케이션 실장을 쭉 거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인 출신이면서 기업에서 그 커뮤니케이션 업무를 맡았던 사람이에요. 나름의 전문성이 있고 또 이 대외 협력 비서관을 맡을 만한 여러 가지 능력과 경력을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이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겁니다.
저는 이 김영태 비서관 뭐 일면식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름도 이번에 처음 들었지만 그래도 대통령실이 살아있다는, 대통령실도 자존심을 지키고 있다는 이것을 몸으로 보여줬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합니다. 그 다음에요. 만약에 말이죠. 그 MBC 기자가 처음부터 악의를 품고 슬퍼 질질 긁고 나와가지고 지금 회사 관련 얘기를 하고 대통령이 답변하고 돌아선 등 뒤에다 대고 12조로 행패를 부리고 했을 때 그때 아무도 이 기자를 제지하거나 이 기자와 설전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 대통령이 가다 말고 돌아서서 이 기자랑 싸움을 했을까요? 대통령은 그냥 들어갔을 겁니다. 집무실로. 그리고 이자가 혼자서 한바탕 소동을 피고서 해프닝으로 끝났겠죠. 그렇게 하고 지나갔으면 이 MBC가 얼마나 악의를 가지고 지금 대통령실을 핍박하려고 하고 있는지, 대통령실 출입기자가 슬퍼 질질 끌고 나와가지고 대통령 등 뒤에다 대고 시비를 걸고 행패를 이런 것조차가 기사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모르고 넘어갔을 겁니다. 이 이기정 홍보기획비서관이 이 MBC 기자와 싸움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지나갔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 점에서 저는 현장에서 그 MBC 기자의 행패를 막아서서, 물론 대통령실 비서관이니까 최대한 겸손하게 경호 써가면서 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행패를 부리는 MBC 기자와 맞짱을 뜬 겁니다. 언론에서는 설전을 벌였다고 하지만 막아선 거예요. 그리고 이 이기정 홍보기획비서관이 막았음으로써 MBC가 얼마나 악의적으로 지금 대통령실을 공격하고 있는지, 이 MBC가 파견한 기자가 얼마나 기본이 안 돼 있는 무례한 자인지가 생생하게 이제 국민들한테 알려지게 된 겁니다. 그 점에서 저는 이기정 홍보기획비서관, 이 사람도 제가 이름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누군지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이 이기정 홍보기획비서관이 현장에서 정말 중요한 일을 했다, 이렇게 제가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 이기정 홍보기획비서관의 프로필을 보니까 YTN 보도국 정치부장, YTN 보도국 취재 1 부국장, YTN 디지털 뉴스센터 국장, YTN 보도국 선임 기자를 거쳤습니다. YTN맨이네요. 지금의 YTN은 아니겠죠. 제가 이렇게 그 사의를 표명한 김영태 비서관, 그리고 현장에서 MBC 기자를 제지하면서 맞짱을 뜬 이기정 비서관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시간을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이 문제가 워낙 중요하니까요. 자,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로 몇 시쯤 출근을 할까요? 대개 도스태핑이 있는 시간대를 저희가 짐작을 해보면 8시 때에 출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8시 때. 그러면 비서실장과 수석 비서관들은 몇 시 정도에 출근을 해 있어야 할까요? 최소한 대통령이 출근하기 1시간 전쯤에는 출근해서 대통령 출근에 대비하고 있어야 상식 아닌가요? 비서실장과 수석들이 7시 때에 출근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비서실장과 수석 밑에서 실제로 비서실을 움직이는 비서관과 행정가들은 몇 시쯤 출근을 해 있어야 될까요? 최소한 1시간 전이겠죠. 그럼 6시 때에는 출근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당직 빼고.
실제로 역대 대통령실, 그러니까 청와대죠. 청와대 비서실에 뭐 제 친구들도 수석을 하고 비서실장을 한 사람들도 있으니까 제가 알죠.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수석으로 근무하거나 비서관으로 근무하는 사람들, 행정관까지는 뭐 그렇다고 치고 근무하는 사람들, 대개 역대 청와대 비서실의 출근 시간은 5시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6시 때 출근을 하다가 조금 늦으면은 러시아워에 걸려서 실제로 지각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5시 때 출근을 합니다. 5시 때 출근을 해서 5시 때 출근을 해서 청와대 부속 체육시설에서 아침 운동도 하고 근처에서 아침도 먹고 그리고 페이퍼 정리하고 밤사이에 있었던 상황 점검하고 그렇게 해서 수석들이 출근하면 바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먼 거리, 서울이지만 뭐 강남에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이게 출퇴근의 그 압박이 너무 심해서 아예 청와대 근처에 원룸 얻어서 근무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때 아니게 주말 부부처럼 지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건 제 친구들, 제 후배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분명한 팩트로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역대 정권의 비서실처럼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실의 비서들이 몇 시에 출근하는지 어떻게 근무하는지 하나도 모릅니다. 그럼 가본 적도 없으니까. 또 지금은 저 비서실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제가 뭐 시시콜콜하게 듣고 주고 할 만한 그런 사람들도 없어요. 참 전혀 몰라요. 역대 정권의 청와대 비서실의 근무 수준은 그러했다는 겁니다. 청와대는 구조적으로 대통령 관저와 이 사무실이 바로 옆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도어 스태핑을 할래야 할 수가 없었죠. 뭐 그렇다 치더라도 대통령이 관저에서 나와서 대통령실로 출근하는 그 시간, 걸어서 뭐 그저 1, 2분 밖에 안 걸리지만 어쨌든 출근입니다. 출근하는 그 시각에 비서실장 이하 전 대비서실 직원들이 출근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자, 도어 스태핑과 관련해서 얘기해보죠. 도어 스태핑. 이거 각본 갖고 시나리오 가지고 하는 겁니까? 61차례 했어요. 이게 다 각본 짜여져서 했던 겁니까? 아니죠. 그럼 이게 뭡니까? 대통령이 정말로 현장에서 그냥 즉흥적으로 기자가 무슨 질문을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질문받고 답변하고 또 대통령도 오늘 이거 중요하다 싶을 때 그 얘기하고 이렇게 진행됐던 거 아닙니까? 기자 질문을 사전에 알 수 있었어요? 없었을 거 아니에요. MBC 같은 데 물어보면 얘기는 해줬겠어요? 안 해줬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비서실장, 수석, 비서관들 전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을 할 때 어떤 기자가 무슨 질문을 기습적으로 할지 전혀 모르고 또 대통령이 어떻게 답변할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도어 스태핑을 치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걱정이 돼서라도 또는 궁금해서라도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 하러 차에서 내릴 때 그 자리에 비서실장 수석들이 당연히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의 한마디, 대통령이 그날 처음으로 던지는 대국민 메시지를 언론을 통해서 들어야 됩니까? 비서들이? 사전에 물어볼 수는 없다 하더라도 또 기자들이 무슨 질문을 할지 사전에 염탐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현장에 가서 기자가 무슨 질문을 하고 대통령이 어떻게 답변을 하는지 최소한 현장에서 리얼타임으로 듣고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도어 스태핑 현장에 홍보수석이 있었습니까? 정무수석이 있었어요? 국정기획수석이 있었습니까? 비서실장이 있었습니까? 이게 무슨 대통령실입니까? 어떻게 대통령을 그냥 기자들 앞에 알아서 대처하세요라고 혼자 세웁니까?
뭐 제가 이 대통령실에 비서실장, 수석, 비서들의 출근이 몇 시여야 된다, 이렇게 제가 시시콜콜이 간섭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기본 아닙니까? 기본. 적어도 역대 정권에서는 다 그러했다는 것이고, 그렇게 해도 대통령 보좌에 조그만한 틈이라도 나면 책임지고 사표 썼다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느슨하고 아니하다. 다시 원 주제로 돌아오죠. 이기정 홍보기획비서관이라도 나서서 그 무례하게 짝이 없는 MBC 기자와 싸우지 않았다면 대통령실 전체가 완전히 개무시당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것이다. 대통령이 그렇게 고수하려고 했던 도어스태핑을 중단하기까지의 이런 이 엄중한 상황에, 그 현장에 어떻게 비서실장, 홍보수석이 안 보였냔 말이에요. 있었다면 그들이 싸웠어야지. 그래서 제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대통령 비서실에 전면 리셋이 불가피하다. 단순히 사람만 바꾸는 걸로는 안 되겠다. 근무 규율부터 다시 잡아야 되겠다. 대통령실이 뭐 하는 데인지도 모르는 자들이 밖으로 차들고 앉아있는 것 아니냐 지금. 대통령이라는 국가 최고 기관을 근접해서 보좌하는 200, 300여 명의 이 비서들이 어떤 각오로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자세로 일을 해야 되는지도 전혀 모르는 자들이 지금 비서실에 실장을 하고 수석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말이에요. 대통령 비서실에 전면 리셋. 이게 단순히 인적 개편이 아닙니다. 대통령실이 무엇인지부터 다시 재규정하고, 대통령 비서실은 대통령을 어떻게 보좌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매뉴얼부터 다시 점검을 해서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하고 상징적이고 중추 기관인 대통령 자리, 프레지던시, 이것을 어떻게 다시 세워갈 것이냐에 대한 근원적인 고민을 하고 거기에 맞는 사람들로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그런 대통령실 리셋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 점을 제가 오늘 칼럼에서 주장합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문재인이 무너뜨린 법, 윤석열 정부가 바로 세워야 한다. 어제 많은 분들이 출근길에 정말 고생들이 많으셨습니다. 민노총이 말이죠, 어제 오전에 서울 영등포 구 여의도대로, 그리고 서울 중구 세종대로의 주요 도로를 점거하고 집회를 열었어요. 민노총은 집회 준비를 한다는 명분으로 오전 9시부터 세종대로의 시청역 숭례문 구간 왕복차로 8개 중에서 6개 차로를 막고 무대 설치를 시작했어요. 8개 차로 중에 2개 차로만 이제 차가 다닐 수 있었습니다. 민노총이 이렇게 집회 준비를 한다 그러면서 6개 차로를 막고 무대 설치를 하니까 경찰도 9시부터 펜스를 치고 차로 통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0분밖에 지나지 않아서 9시 20분부터는 차량이 다니던 2개 차선까지 막혀버렸어요. 전면 통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아니, 집회 가기 전에 집회 준비한다 그러면서 세종대로 8개 차로가 전면 통행 금지가 돼버린 겁니다. 경찰은 그간 차로 점거 집회의 경우에 통행로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으면 집회 자체를 막지는 않았는데, 어제는 사전 약속과 달리 통행로마저 속수무책으로 점거당해버린 겁니다. 그 바람에 세종로 시청에서 숭례문까지 구간이 완전히 막혀버렸으니 그 시각 서울 시내 교통이 어떠했겠습니까?
서대문역 근처에 통일로, 시청 앞 교차로가 있는 소곡로, 이 일대 차량 주행 속도가 시속 3km. 청계 이가에서 종로 이가까지 3일대로 일대의 차량 속도가 시속 2km. 보통 사람이 걷는 데 시속 5km, 6km 정도라고 하면 차에서 내려서 걷는 것이 훨씬 빠른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차에서 내리죠. 버스 타고 가는 승객들은 야, 이거 도저히 막혀서 못 간다 그러면 내려서 걷죠. 자가용 갖고 간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꼼짝없이 자가용에 갇혀서 경찰이 길 터줄 때까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된 겁니다. 실제 남산 3호 터널에 30분 이상 갇혔던 직장인도 있습니다. 이 A씨는 터널 안에서 내려서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었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또 터널 안의 공기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터널 갈 때는 다 창문을 닫고 갈 정도로 터널 안의 공기가 오염돼 있잖아요. 그걸 차에서 내려서 그 터널을 걸어서 터널을 빠져나왔을 우리 시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의도도 하루 종일 혼잡했는데 민노총은 오전 4시부터 1시에 집회를 열겠다고 해놨는데 오전 4시 새벽부터 무대 설치를 한다면서 차로를 막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권력입니까? 민노총이 지그들 마음대로 집회 신고해놓고 나서 1시에 집회하겠다고 그러고 새벽 4시부터 차로를 막게? 할 수 없이 경찰도 펜스를 치면서 집회 대응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집회가 오후 5시에 끝날 때까지 여의도 전체가 교통 혼잡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런 식의 민노총 집회, 좌파 집회는 지난 9월에 금융노조 집회, 지난 4월에 민노총 종로 일대 집회. 그때마다 시민들은 영문도 모르고 차에 갇혀서 1시간, 2시간씩 고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이런 일이 상투적으로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거 계속 놔둬야 됩니까? 진짜 우리 서울 시민들이 개 돼지입니까? 기다리라 그러면 기다리고 돌아가라 그러면 돌아가고. 이걸 제대로 정리하고 적어도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정리해야 될 책임이 경찰에 있지 않습니까? 경찰에. 경찰한테 물어보니까 경찰은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뾰족한 방법이 왜 없어?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방법이 있지. 또 현행법으로 도저히 방법이 없으면 법을 고쳐달라고 정부에다가 국회에다가 요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경찰 고위 관계자는 집회 시위는 신고제라서 요건에 맞춰 신고할 경우에는 금지할 방법이 없고 안전을 위해 차로를 비워줄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법률가 전문가들은 전혀 생각이 달라요.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 주요도로입니다. 주요도로의 집회 시위에 대해서는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요도로. 세종도로 주요도로 아니에요. 시청 앞도로 주요도로 아니냐고. 그런데 경찰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서 법 타령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2019년 광화문 대집회가 계속됐을 때 문재인 좌파 경찰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후에 팬데믹 상황에서 집회를 할 때 문재인 경찰이 어떻게 했어요? 광화문 광장을 완전히 미로처럼 만들어 놓고 지나가는 차 전부 다 문 열게 해서 태극기 있으면 못 가게 하고 그랬잖아요. 이런 무법 탈법도 하는 경찰이었는데 이제 와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면서 좌파들의 이 집회 시위를 계속해서 길을 터줘? 시민들이 얼마나 불편하든 상관 안 하고? 무슨 경찰이 이래? 경찰 관계자는 법원에
일종의 가처분인 집행정지 신청을 내면 법원이 집회를 하게 해주라고 결정을 자꾸 내리기 때문에 허용할 수밖에 없다 그랬는데, 경찰의 이런 고충은 이해가 돼요. 경찰이 허가를 안 내주면 좌파들이 바로 법원에다가 집행정지 신청을 내면 법원에서는 집회하게 해줘 라고 하는 판정을 여러 번 내린 거예요. 좌파 판사들한테 그거 갖고 가면 좌파 판사들이 집회하게 해달라고 재판 판정을 내려주는 거예요. 좌파들이 그거 믿고 계속해서 이거 하니까 경찰도 중간에 갇혀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라고 호소하는 거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집회는 허용하더라도 지시법에 따른 교통통제와 관련된 권한은 경찰한테 여전히 있잖아요. 왜 아무것도 안 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러냐고. 문재인 좌파 정권처럼 무법 탈법으로 뭘 경찰력을 함부로 행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합법의 범위 안에서도 경찰력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 왜 그것조차 안 하냐 이 말이에요. 경찰 내부에서는 문재인 정권 시절에 집시에 대한 태도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어요.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문재인 좌파 정권 하에서는 집회 시위와 관련한 제한을 대부분 풀어주면서, 이것도 사실과 다르지, 좌파들의 집회, 민노총 집회는 거의 무제한으로 허용하고 자유우파 집회는 단 한 번도 제대로 허용해 준 적이 없는 게 문재인 좌파 정권의 집시 대책이었지. 자, 지금 민노총 얘기하니까 지금과 같은 분위기가 됐다. 문재인 좌파 정권 하에서 민노총 집회는 거의 성역처럼 다뤄줬으니까 지금처럼 됐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에서는,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는 2011년에서 2016년 주요 도로에서 교통불편 주는지 등을 감안해서 집회 시위를 400건 이상 금지한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는 나름의 원칙을 가지고 안 된 건 아닌 건 아니다, 못하는 건 못하는 거다라고 원칙을 세워서 해왔다는 거예요. 이게 문재인 좌파 정권 하에서 완전히 뚫려가지고 마치 해방구처럼 민노총한테 앞마당 다 내줘버리는 바람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자유우파 진영에게는 철저하게 집회 시위를 차단했기 때문에 지금의 민노총이 당연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불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집회들을 버젓이 하고 있다. 이걸 경찰이 마치 습관적으로, 관성적으로 어쩔 수 없다 라고 지금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칼럼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문재인 좌파 정권이 무너뜨린 법, 윤석열 정부가 바로 세울 수밖에 없다. 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네, 말이 아니라 행동이 필요하다. 화물연대가 오늘 새벽 0시를 기해서 집단 운송 거부에 들어갔습니다. 대부분의 언론이 아직도 이걸 총파업하고 보도하고 있는데 총파업 아니에요. 총파업은 노동자들이 하는 거지. 화물연대가 무슨 노동자야. 개인 사업자들이지. 어쨌든 화물연대가 오늘 새벽 0시를 기해서 집단 운송 거부에 들어갔습니다. 내일은 전국 학교 비정규직 연대 회의가 파업을 한답니다. 그러면 이제 애들 급식이나 돌봄에 차질이 생기겠죠. 서울 지하철 노조, 철도 노조 총파업도 예고돼 있어요. 서울 지하철 노조와 철도 노조는 노동자들이니까 총파업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예, 기업들도 비상대책 상황본부를 가동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피해는 불가피하다. 생산 라인이 중단되거나 물류가 조금이라도 차질이 벌어지면 손해보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기업들이 손해보지 누가 손해봅니까? 소비자들이 손해보지 누가 손해봅니까? 예,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또는 불법적 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무관용을 천명했습니다. 따라서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 거부를 강행하고 또 그 과정에서 불법 행동들이 나타난다면 또 민노총 소속의 지하철, 철도노조, 또 전국 비정규직 연대회의 등이 어떤 형태로든 노동상권의 보호를 넘어서는 불법 행동을 한다면 정부는 강력하게 법과 원칙에 따른 사법 처리를 하게 될 겁니다. 강대 강이죠. 그런데 정부가 분명하게 입장을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 처리를 당할 수도 있는 불법 행동을 좌파들이 한다면 자업자득입니다. 자업자득이에요. 그걸 무슨 수로 말립니까? 다 큰 애들인데. 가장 파장이 크게 예상되는 것은 화물연대 쪽인데, 그러나 어제 저희가 그 원희룡 장관, 이게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인 원희룡 장관이 주무부처로서 이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에 대응하는 겁니다. 만약에 노동자라면 원희룡 장관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나서야 되겠죠. 화물연대는 노동자들의 파업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들의 집단 운송 거부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장관이 나서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 원희룡 장관의 입장 표명은 저희가 어제 방송 말미에 영상을 보내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오늘 이제 화물연대의 집단 거부가 오늘 행동으로 돌입됐기 때문에 잠시 후 원희룡 장관, 주무부처 장관인 원희룡 장관의 이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사태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께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장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귀 기울이고 대화를 하되, 자, 이게 하나입니다. 현장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귀 기울이고 대화하라. 대화로 풀 수 있으면 대화로 풀어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다만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라. 이게 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민노총 소속 강성노조들의 총파업 사태, 그리고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사태에 대한 대처의 원칙은 두 가지입니다. 1. 마지막까지 귀 기울이고 대화로 풀 수 있도록 노력하라. 2. 그러나 불법 행위가 벌어질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라. 윤희건 경찰청장은 특히 화물연대 불법 행위 현장 체포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핵심 주동자, 극렬 행위자, 배후까지 끝까지 추적해 예외 없이 사법 조치하겠다. 비조합은 운전자 폭행 등 불법 행위자는 현장 체포를 원칙으로 엄격하게 사법 처리하겠다. 오늘 고성호 칼럼,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윤희건 경찰청장의 입장도 전해드렸어요. 원희룡 장관의 입장도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 원희룡 장관의 입장은 다시 한번 제가 동영상을 다시 틀어드릴 텐데, 여기까지는 말입니다. 말. 정치는 행동하기 전에 말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이 충분히 국민들에게 전달이 될 때까지 해야 됩니다. 저는 말은 이미 충분했다. 말은 이미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노총 좌파들이 그 말을 개무시하고 대통령의 말, 주무장관의 말, 경찰청장의 말을 개무시하고 자기들 애초의 계획대로 행동에 돌입한다면, 그렇다면 이제는 윤석열 정부도
대통령도 장관도 청장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법을 수호하기 위해 나설 때다. 법과 원칙의 수호는 말로 되면 다행이지만 말로 안 될 때가 있다. 행동으로 법을 세워야 될 때가 있는 법이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고성국 칼럼입니다. 입당 가지고서도 장난치나. 중앙일보인데요.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정광훈 대표의 사진을 크게 내고 추천인 전광훈 입당 원서 쏟아진다. 그 다음에 뭐라고 썼습니까? 여의 부는 아스팔트 바람 이렇게 썼어요. 이 제목 하나만으로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 당권 주자들 아마 뒷골이 서늘해졌을 거예요.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전당대회가 이제 열리게 되는데 물밑에서는 각 당권 후보 지지 세력의 당원 가입도 줄을 잇고 있다. 3개월 이상 당비 납부 조건을 충족해야 전당대회 때 투표권 행사하는 책임 당원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권 주자들 있죠. 안철수, 김기현, 권성동, 윤상현, 나경원, 황교안, 언론에서 주로 거론되고 있는 이 당권 주자들, 어느 당권 주자가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당원으로 입당시키기 위한 운동을 안 하는 후보가 있습니까? 모든 당권 주자들이 다 자기 지지 세력을 당원으로 입당시켜서 책임 당원으로 투표권을 가지도록 열심히 독려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총선을 앞두고 경선을 해야 될 국회의원 후보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입당원서 몇 장 만들었다. 이거 공공연하게 큰 소리 치면서 위력을 과시하듯이 합니다. 당이라고 하는 게 당원들이 입당 많이 하면 무조건 좋은 거 아닙니까? 좌파들이 역선택하려고 위장 입당하는 거 말고 진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입당을 많이 하면 무조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은 늘 당원 배가 운동 같은 걸 합니다. 공산당에서 늘 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당원 배가 운동. 국민의힘도 당원 배가 운동을 해야죠. 그런데 이 기사를 보면 말이에요. 전광훈 대표 쪽 지지자들이 대거 당에 입당을 하는 것을 매우 경계하는 그런 기조로 기사가 만들어져 있어요. 정당 가입을 하는 입당 원서를 보면 추천인 항목이 있습니다. 사실은 추천인 누가 추천했냐? 아무나 쓰면 됩니다. 누구 추천인으로 쓰면 그거 확인할 겁니까? 우리 자유파 국민 여러분들 입당 원서 할 때 추천인 윤석열 대통령 쓴들 그게 뭐가 이상합니까? 내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해서 국민의힘에 입당하겠다고 하는 건데. 추천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광훈 대표 이름이 이 추천인에 들어갈 수 있죠. 아마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정당 입당, 국민의힘 입당 원서에 추천인 고성국을 쓴 분들도 더러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유독 이 기사는 추천인 정광훈 이걸 문제 삼고 있습니다. 최근 국민의힘에 접수된 입당 원서엔 추천인 전광훈이란 표현이 자주 눈에 띈다고 한다.
시도당 당원 가입 상황을 잘 아는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당원 가입 추천인에 전광훈이라는 이름을 쓴 신청서가 뭉텅이로 들어오고 있다. 이랬어요. 그러면서 추천인 전광훈 입당 원서를 두고 당내에선 아스팔트 보수가 적극적으로 전당대회에서 조직력을 발휘하려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아니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무조건 당 입장에서는 환영할 일 아닙니까? 그동안 이른바 아스팔트 보수가 늘 바깥에서 있으면서 국민의힘을 비판하고 막 이랬는데 선거 때마다 이 아스팔트 보수의 압박 때문에 국민의힘이 고생을 했는데 이 아스팔트 보수가 이 기사의 분석대로 대거 국민의힘에 들어가겠다고 하면 권유는 내놓고 못할 망정 너무너무 반가운 일 아니에요? 근데 기사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마치 아스팔트 보수가 무슨 공작적 방식으로 당에 슬그머니 기어 들어와 가지고 당을 장악하고 접수하려고 하는 무슨 음모가 있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기사가 이어집니다. 여권에서는 이 여권이라고 한 게 뭐예요 도대체? 이 정도 주장하려면 이름 내걸고 해야지. 그냥 여권이에요. 여권에서는 이 당원들이 이번에 새로 추천인 전광훈 달고 들어온 당원들이 황교안을 지지하거나 김세의 가세연이죠. 이 김세희가 최고위원 출마한다고 선언한 적이 있습니까? 김세희를 지지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야 무슨 이런 황당한 아니 전광훈 추천인을 쓴 이 자유파 입당자들이 황교안 대표 지지를 왜 합니까? 아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이렇게 자동으로 연결이 되죠? 이런 식으로 막 회치를 해요 지금. 그러면서 이 자들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당대회 룰 현행 70% 당원 30% 국민 이 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하는 주장이 나오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이렇게 당원이 바뀌면 당원을 많이 확보한 출마자가 유리하게 되고 결국 그것은 강성 보수층의 지지를 받는 후보들이 선전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그럼 뭡니까? 전광훈 추천인 전광훈 달고 대거 입당하는 이 표현에 따르면 뭉텅이 표들이 당원 개정 90대 10으로 고쳐서 더 힘을 얻어가지고 이 기사에 따르면 황교안을 대표로 만들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소설이 있어요? 이게 기사입니까? 그러면서 국민의힘 재선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참, 이 재선 의원이 누군지 참 찌질하다. 이 정도 얘기하려면 이런 걸고 하지. 뭐라 그랬냐, 이 사람이.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지지율이 30% 안팎에 머물고 있는 윤 대통령을 보완할 수 있는 중도 성향 지도부가 필요하다. 이대로 가다가는 도로 자한당이 될 수 있다. 자한당이 어때서? 자유한국당이 어때서? 지금 국민의힘보다 훨씬 나은 당이었지. 세상 정말 쥐가 어디 서 있는지도 모르는 자들이 제가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서 이거 정말 교활하고 사악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보십시오. 당에서 말이죠.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이 비밀과 보안들이 많아요. 그 중에 마지막까지 지키는 것이 뭡니까? 마지막까지 지키는 것. 당원 명부입니다. 당원 명부는 당의 심장이에요.
입당 원서라고 하는 것은 그 당원 명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어떤 자가 함부로 보고 추천인이 누군지 보고 이걸 그래 언론에다가 흘려요? 당의 심장을 끄집어내서 언론 플레이 한 거 아니에요. 이자가 국회의원이든 당직자든 누군지 분명하게 색출해서 처벌해야 돼요. 정당이 정당 생활을 하다 보면 뭐 검찰이 압수수색해 들어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침탈이 있을 수 있는데 어느 경우에도 마지막까지 버티고 지켜내는 것이 당원 명부라고요. 그런데 당원 명부의 기본이 되는 입당원서의 추천인이 정광훈이다. 근데 그게 뭉텅이로 들어왔다. 어떻게 이게 언론에 노출이 됩니까? 뭉텅이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입당원서를 모아가지고서 누가 한꺼번에 접수한다? 그래야 뭉텅이가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입당원서 그렇게 안 받습니다. 한 명 한 명이 시도당에 직접 가거나 인터넷으로 가입하거나 해야 돼요. 어디 뭉텅이가 있어요? 지금이 뭐 국회의원 선거 때입니까?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입당원서 이만큼 모아가지고 당에다가 일괄적으로 접수하게? 아주 악의적으로 지금 마치 당이 정광훈 세력에 의해서 장악되는 것처럼 지금 악의적으로 정보를 흘리고 언론 플레이를 한 다음에 그것에 두려움을 느끼는 당의 의원들을 모아가지고 이 정광훈 세력이 집단적으로 들어와서 뭉텅이로 입당원서 갖고 들어와서 당을 장악하려고 하는데 70대 30을 90대 15로 당원을 바꾸면은 그 정광훈 세력의 당 장악이 더 쉬워진다. 이렇게 되면 강성우파가 당을 접수하게 되고 총선 승리는 어려워진다. 이런 식의 프레임을 갖다 덮어 씌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맞는 거짓 정보들을 잔뜩 늘어놓고 완전히 소설을 쓰면서 결과적으로 정광훈 세력 그리고 문재인 좌파 정권과 정말 목숨 걸고 싸웠던 아스팔트에서 싸웠던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을 전체를 매도하고 모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도 국민의힘을 밖에서 정론으로 비판하면서 도저히 이 국민의힘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여러분들 모두 다 당에 입당해서 당을 바로잡기 위한 한 표 한 표를 행사하시는 게 좋겠다. 제가 이렇게 방송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럼 이게 국민의힘 입장에서 당 장악 음모라고 규정할 겁니까? 그래서 고성국 추천 입당원서는 앞으로 안 받을 거예요? 뭐 그런 추천 정당 입당 원서가 뭐 몇 장이나 되겠습니까만 어쨌든 안 받을 거냐고. 그러면서 좌파들의 위장 입당은 그냥 그대로 뒷문 계속 열어놓고 차라리 당을 갖다 팔지 이재명이한테. 예, 제가 고성호 칼럼 정리하면서 정광훈 추천인 정광훈 이 입당 원서가 진짜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막으려고 당원 당규라도 한번 고쳐보든지 그럼. 지그들끼리 야합해서 당권 계속 잡겠다고 이 공작하는 자들이 있는 모양인데
그러면 정광훈 추천, 고성국 추천 이런 입당 원서는 앞으로 안 받겠다고 그러면 당원 당규를 빨리 고치든지. 그게 아니면 어떻게 이런 식의 언론 플레이가, 그것도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입당 원서 추천인 당원 명부 차원의 이 정보가 이렇게 언론에 나가서 이런 식의 공격으로 돌아오냔 말이에요. 저는 이 사태에 매우 심각한 이 당권 탈취 음모가 그 바닥에 깔려있는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비대위는 공정한 전당대회 준비를 위해서라도 이런 식의 언론 플레이를 어떤 자들이 했는지, 어떤 세력이 했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당의 심장가드 같은 당원 명부가, 입당 원서가 불법 위법으로 유출된 정황은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고성국 TV는 자유우파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습니다. 좌파와 이념 전쟁이 일상이 된 지금 고성국 TV는 더 적극적으로 좌파와 투쟁하고 자유우파가 나아갈 길을 열어나가겠습니다. 우리 손으로 대통령을 만들었지만 아직 세상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고성국 TV는 여전히 좌파들의 음흉한 노란 딱지, 광고 탄압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유우파 국민 여러분, 한 달에 10,000원씩 후원하는 만만 회원이 되어서 고성국 TV를 지켜주십시오. 올 한 해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셨지만 10,000명의 회원이 되기까지 딱 2,000명이 부족합니다. 올해가 가기 전 2,000분만 더 만만 회원이 되어주십시오. 고성국 TV를 고성국 TV는 고성국 TV는 여러분이 곁에서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켜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하면 정말 좋구나. 나로 사랑하니고 생각하고 생각해봐도 잘못된 걸 어떻게 하나. 해봤자 소용없다. 가만히 있으면 달라집니까. 한 번도 못 혼나라. 오면은 안 되는 세상. 이번엔 우리가 한다. 뭉쳐서 바꿔야 한다. 자유로운 우리의 나라. 아차하면 저들의 나라. 어림없다 걱정 없다. 아미고가 지킨다. 함께하니 정말 좋구나. 나로 사랑하니고 생각하고 생각해봐도 잘못된 걸 어떻게 하나. 해봤자 소용없다. 가만히 있으면 달라집니까. 한 번도 못 혼나라. 오면은 안 되는 세상. 이번엔 우리가 한다. 뭉쳐서 바꿔야 한다. 자유로운 우리의 나라. 아차하면 저들의 나라. 어림없다 걱정 없다. 아미고가 지킨다.